네,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한국 근현대사 제3강 갑신정변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여러분 페이지는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갑신정변 근대 국가를 꿈꾸다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갑신정변에 대해서는 워낙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이 사건이 어떤 내용이다, 전개 과정은 다 알고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중학교 때도 많이 배웠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된 배경, 그리고 그 개화파가 우리 지금 첫 패러그래프에서 이제 공부하게 될 개화파가 어떤 식으로 이제 분화가 되게 되었고, 특히 갑신정변 같은 경우는 바로 옹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 사이의 갈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화파의 분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80년대 박규수, 오경석, 유흥기 등 영향을 받은 양반자제들 중심으로 개화파 세력이 형성되었다 되어 있는데, 이 박규수가 특히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박규수 같은 경우는 우리 여러분도 잘 아는 양반절 연암 박지원 선생의 손자입니다. 당연히 연암 박지원 하면 우리 실학에서 공부를 했겠지만 북학파의 대표적인 실학자로 알고 있지요. 그리고 그 다음 나와 있는 이 오경석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명한 역관입니다. 역관이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오늘날 바로 통역사입니다. 중국을 많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많은 문물들을 받아들이고 빨리 아마 깨우쳤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 중심으로 이제 여러 가지 청나라나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자 하는 생각들이 이제 점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서 1882년에 이모군란이 발발하게 됐습니다. 이 이모군란 이후 청나라가 우리나라의 내정 간섭을 좀 더 강화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청나라 지금 현실을 인정하고 청나라와 같은 모델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그리고 이에 반발하여 일본을 끌어들여서 어떻게 개화를 해보고자 하는 세력들로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패러그래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당시 집권 세력 중심이었던 사람들이 바로 민시척족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시척족들과 김홍직, 김윤식, 어윤중 등 청해 양무운동을 모델로 한 근대개혁을 추구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몽건개화파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김옥균, 박영훈효, 홍영식, 서재필 이 젊은 양반 관료들은 일본을 따라가자고 하는 바로 급진개화파라고 나누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과서에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를 보시겠습니다. 옹건개화파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중심인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홍집, 그 다음에 김윤식, 어윤중 이렇게 세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특히 이 중에 김홍집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등장을 하죠. 우리 좀 이따가 나오는 바로 갑오개혁이라든지 갑오개혁을 주도하는 중심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나중에는 안타깝게 길거리에서 이 친일에 대해서 반발하는 일반 시민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었다는 이런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이 옹건개화파들의 성격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이미 집권을 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외척이라 할 수 있는 민시정권과 바로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외교 정책으로는 친청, 바로 청나라에 접근하면서 4대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계속 정부의 개화 정책을 주도를 하게 되었고요. 이 사람들의 개화 모델은 금방 교과서에도 나왔겠지만 동도서기론에 입각하여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동도서기론, 무슨 말인지 교과서에도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전통적인 유교 사상을 지키면서도 서양의 과학기술만은 받아들이자, 도와 정신적인 것은 동쪽, 우리 것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술적인 것은 서양 것을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개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점진적인 개혁이고요. 당연히 이것이 모델로 삼은 것은 청해 양무운동입니다. 청해 양무운동인데, 근데 결과론적인 이야기겠지만 청해 양무운동도 결국은 실패를 했죠. 서양 세력의 침입에 따라서 결국은 실패를 하게 됐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뭐 우리도 아무튼 온건계파들이 계속 주도는 했지만 뭐 잘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급진계파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를 여러분들께서는 잘 비교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급진계화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좀 젊은 관료들이고요. 일본과 좀 친한 사람들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도 인물들 보면 여러분도 잘 아는 유명한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김옥균, 바로 박영효, 박영효, 그다음 홍영식, 서광범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옥균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시간에 하게 될 바로 이 급진계파들이 일으킨 갑신정변을 주도한 사람인데요. 뭐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나중에 총에 맞아 정부에서 보는 자기의 총에 맞아 죽게 되고요. 그 다음 박영효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마 태극기를 만든 아버지라고 이렇게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주도를 했고요. 이 사람들은 뭐 주로 이제 젊은 관료들이었고, 그 다음에 특징이 명문가의 자제들이었다. 이 사람들도 집안은 다 빵빵했습니다. 집안은 빵빵했기 때문에 아마 젊은 나이에 해외 유학을 갔다 올 수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더 깨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 외교 정책 같은 경우는 청나라에 지금까지 계속 해오던 중국의 간섭에서 좀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청의 간섭과 정부의 4대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나라에 대해서 비판적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특히 뭐 일본 쪽으로 일본이나 아니면 서구 쪽으로 좀 더 접근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제 계화 방향은 아까 온건계화파에서는 바로 동도서기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문명 오타가 났네요. 문명 죄송합니다. 자, 문명 개화론에 입각해가지고 맞죠? 문명 개화론 영향으로 뭐 사상이나 제도 개혁을 추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오타가 납니다. 제도 개혁을 추구를 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 문명 개화론이라고 하는 생각이 좀 어떻게 보면 말은 멋지죠? 문명화한다, 개화한다. 그런데 이게 아주 위험한 생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명 개화론을 처음 주장한 사람은 바로 일본의 근대화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후쿠자와 유키치입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좀 문명에도 이제 등급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서구같이 이렇게 발전한 곳은 문명이고 이제 아프리카 같은 곳은 이제 그 반대되는 야만이다. 그래서 문명화하지 못하면 결국은 도태되어서 뭐 못 산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서양 세력을 다 따라서 문명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문명 개화론이 오늘날은 당연히 여러분이 이제 계속 공부를 해왔겠지만 바로 옳지 못한 생각이라는 거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날 같은 경우는 문화의 상대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바로 문화에는 뭐 고급 문화, 저급 문화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요. 맞죠? 고유 문화를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정책인데 바로 이 문명 개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점령하게 되는 그 사상적인 배경이 되게 된 바로 무서운 사상입니다. 바로 일본이 내세우고 있는 주장 중에 하나가 당연히 일본은 서양으로부터 문물을 잘 받아들여서 바로 문명 개화를 했는데 조선 같은 경우는 계속 도태되고 있었다. 그래서 일본이 조선을 개화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점령했다. 이런 식의 주장에 이용되게 되는 바로 그 사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건계화파, 급진계화파 비교를 잘 해보시고요. 급진계화파들이 당연히 이렇게 모델로 삼은 것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해 양무운동 같은 경우는 동도서기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신적인 것은 그대로 두고 기술만 받아들이자 하는 것을 주장 반면에 일본의 메이지 유신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 바꿨습니다. 어느 정도 바꿨냐 그러면 우리 동양에서는 전통적으로 음력을 많이 따랐지요. 그래서 우리 새해 첫날을 보통 음력을 세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 메이지 유신 때 모든 것을 다 서양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때 처음 도입한 게 양력을 도입을 하기는 했지만 우리도 당연히 지금 양력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설날은 음력으로 이제 많이 묻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음력서를 없애고 양력서를 세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본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무서움을 알 수 있는데요. 완전히 서양 것을 받아들인 바로 이런 정책이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일본이 바로 부국강병을 일으켜서 결국은
서양 세력과 똑같은 마찬가지로 아시아 침략에 나서게 된 바로 그 계기가 된 것이 메이지 유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 생각들을 잘 비교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개화파의 활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이제 개화파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네. 자,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부가 이제 개화 정책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개화파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죠. 그렇죠? 방문국 설치, 신문 발간, 그다음에 화폐 주조하기 위해서 전환국 설치, 그다음에 근대적 우편제도 실시하기 위해서 우정충국, 오늘날로 보면 이제 우체국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개혁을 하는데 이제 돈이 없다는 겁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뭐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채권 같은 것을 이제 발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여기 독일인 바로 우리 내정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좀 간섭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멜렌도르프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당호전을 발행하여 이를 해결하였다. 바로 화폐 발행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바로 기목균 등 급진기아파들 같은 경우는 일본으로부터 차관 도입을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일본에서 기목균의 생각과는 달리 일본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는 와중에 이제 친청 4대론 쪽이 좀 더 확산이 되자 결국은 기목균이 이제 거살하게 되지요. 바로 이 청나라가 이때 당시 이제 베트남에서 청나라와 프랑스 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으로 인해서 좀 신경을 덜 쓰는 사이에 반전을 도모하고자 바로 이때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갑신정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갑신정변의 주역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갑신정변을 일으킨 사람들 바로 여기 나오지요.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 이 네 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박영효 같은 경우는 나중에 결국은 이제 급진계합파, 온건계합파들과 이렇게 연립정부를 구성해서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가보 정부에 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냥 인물들은 봤고요.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갑신정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갑신정변. 뭐, 여기, 갑신정변이 일어날 당시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그동안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우정총국 개국 축과현에서 바로 수구당 요인들을 살해하고 정부를 수립했는데 결국 3일 만에 끝나고 말았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 갑신정변에서 주장한 내용들, 우리가 14개조 정각이라고 하는데요. 그 주장한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사람들이 바로 청에 대한 4대 관계를 청산을 하려고 했다. 그 다음에 문벌 폐지, 조세개혁, 이런 근대적인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다음 단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계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소수의 엘리트 중심의 이러한 근대적인 개혁 같은 경우는 백성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지지가 없었다. 그 다음에 정권 장악하는 데 급급했기 때문에 오히려 백성들 같은 경우는 일본을 끌어들이려는 술책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역적으로 이제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패를 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 사료탐구 갑신정변의 개혁 정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위에 본문에서 이야기한 그 내용들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이런 거 첫 번째 거 보시면 바로 이런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원군을 돌아오게 하고 청에 조공하는 허례를 폐지할 것. 청의 영향력을 좀 줄이기 위한 내용이겠죠. 문벌을 폐지한다. 평등의 권리를 제정한다. 능력에 따라 관리를 등용할 것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3번 보시면 바로 국가 재정과 관련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탕가놀이를 처벌할 것. 그 다음에 그동안 조선 후기에 많은 폐단을 일으켰던 황곡제도를 폐지할 것. 귀장각을 폐지하고 이제 순사를 두어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12번 보시면 재정은 모두 호조에서 관할케 한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동안 재정을 관할하는 관청이 여러 군데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게 재정의 투명화를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두 호조로 이제 통화를 하게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주장한 것 중에 상당히 근대적인 성격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 주도한층이 백성의 지지를 얻지 못하였고, 그리고 일본의 강력한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게 됐지만, 그래도 우리가 의의라고 보실 만한 것이 다음 페이지가 아마 나오겠지만, 바로 이 주장 중에 상당 부분이 결국은 우리 정부에서도 일리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가보개혁 내용이 반영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보개혁 3일 천하로 끝나다 해가지고 뭐 여러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는 그냥 보십시오. 자, 그래서 가보개혁이 아니고 갑신정변이죠. 예. 자, 한반도를 둘러싸고 국제적 대립이 격화되다. 자, 갑신정변이 일으킨 국제적인 파급력은 엄청났습니다. 자, 청과 일본 간의 이제 관계가 이제 점점점 새롭게 정립이 되겠죠. 자, 여기 내용 보시겠습니다. 한성조약과 텐진조약을 이제 체결하게 된다. 바로 이 갑신정변 과정에서 맞죠? 예, 뭐 여기 나와 있겠지만 예, 청나라 일본 군함과 병력을 이끌고 와서 이제 책임자 처벌, 배상금 지불 등을 요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청나라의 뭐 조정 속에서 이제 한성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요. 한성조약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조선국에 국서를 보내 일본의 사의를 표명할 것, 그 다음에 다친 사람들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불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나라하고 일본 사이에 텐진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 텐진조약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될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된 뭐 배경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텐진조약 주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뭐 청이 조선에 주던 군대를 철수한다. 일본국은 병력을 철수한다. 청나라 일본이 서로 이제 손을 떼겠다. 이 소리입니다. 군대를 일단은 빼겠다. 그 다음에 예, 청나라하고 일본이 이제 서로 조선에 대해서 뭐 서로 혼자서 먹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라고 일단 요약을 할 수 있겠네요. 특히 여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조선에 어떤 일이 있어서 어떤 한 국가가 파병을 하려고 할 때 마땅히 그에 앞서서 문서로 알려야 한다. 그리고 두 병력을 전부 철수시켜야 한다. 자, 이 조항으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 동학농민운동 당시에 청나라가 우리 정부의 요청을 받아서 청나라 군대가 우리 동학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들어오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일본군도 이제 이 텐진조약에 의거해서 자동으로 개입을 하게 되고, 결과론적으로는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바로 배경이 된 조약이 바로 이 텐진조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텐진조약, 자, 별표 쳐놓고 잘 기억을 하십시오. 별표, 예, 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텐진조약을 체결하였다. 조선에서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당시 이제 거문도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뭐 거문도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볼 내용은 없겠지만, 바로 청나라와 그 다음에 러시아 세력이 이렇게 점점점 조선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넓혀감에 따라서 러시아 하면 또 우리 세계사적으로 영국과 또 전 세계에서 많이 부딪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 같은 경우 러시아의 남하 정책에 대해서 영국이 이제 견기를 일으키면서 1885년도에 우린 남해안에 있는 거문도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선 정부가 영국군에게 대해서 항의를 하고, 그래서 여기 러시아가 조선에서 영토 확보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영국군은 철수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막기 위해서 여러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고요. 결국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 영국이 일본을 지원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일본이 조선을 침략할 때 뭐 세계 열강들이 크게 뭐 개의치 않았던 바로 이 배경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거문도 사건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이제 점점점 우리가 서구 열강에 이제 우리나라가 소위 말해서 놀이터가 되게 되니까 결국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움직임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이 참 우리나라의 처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오른쪽에는 자, 딱 봐도 알겠지만 청나라 사람이죠. 왼쪽에는 일본 사람, 위에는 러시아 사람인데, 예, 조선이라고 고래라고 보이죠? 예, 조선이라고 할 물고기를 낳기 위해서 세 나라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정일 전쟁을 통해서
청나라가 먼저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 러일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가 떨어져 나가고, 결국은 영국을 비롯한 서구 열강의 묵인하에 이 조선이라고 하는 물고기는 일본이 먹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결과 우리나라가 일본의 속국이 되게 되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근데 이때 뭐 중립화론이라든지 뭐 조선을 중립화하자 뭐 이런 내용들이 주장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미 좀 늦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서구 세력들이 이미 우리나라가 힘이 약한 것을 알고 뭐 이미 다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중립화를 주장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중립국으로 이렇게 우리가 성립이 되려면 주변 열강들의 무게중심이 이렇게 딱 두 나라 간에 강력하게 대립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뭔가 보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세계사 예를 들었을 때 태국이 바로 영국과 프랑스 세력의 완충지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독립을 유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주변에서 바로 러시아를 제외한 다른 열강들은 전부 러시아에 대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강력한 세력은 없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를 먹을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시면 고종의 외교 노력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래서 결국 조선은 점점점 속국이 되어 갔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거문도 사건에 대한 뭐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단원탐구 나와 있습니다. 단원탐구에서 이 내용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3번에 있는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 자, 3번에, 서양, 가합원 보시면, 서양의 오랑캐의 화가, 자, 서양에서 오는 세력들을 전부 다 잡아가두어라. 위정척사 사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번 보시면 우리가 일본을 받아들이는 것은 서양을 견제하는 계책입니다. 바로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오픈하자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 다번 보시면 오직 밖으로 널리 구미와 신의로서 진교하교 세계는 상업을 주도하고 있고 양반을 제거하자. 김옥균의 생각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갑신정변에 대해서 봤는데요. 갑신정변 오늘 본 내용에서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것이 바로 아까 설명했겠지만 온건계합화, 급진계합화의 생각과 뭐 중심인물, 그리고 나중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의 깊게 판사한 내용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바로 이 갑신정변이 끝나고 나서 이루어지는 바로 갑오 을미개혁에 대해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